오늘은 인도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부터 시작을 해서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고, 지난번에 저희가 그 초안이 나왔다고 해서 인도 정부의 그 암호화폐 관련 초안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개적으로 얘기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그때 봤던 초안을 합쳐서 살펴보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중심으로 다른 소식까지 해서 오늘 같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응아 팩토리. 네, 사람의 향기가 물씬 풍기죠. 저도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할까요? 진짜 냄새가 나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같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면은 일단 기사 내용부터 볼게요. 기사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오늘 소식이 떴죠. 그래서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21일이니까요. 어제입니다. 인도 시간 기준은 어제고, 출처는 인도의 재무장관입니다. 그리고 재무장관 입에서 나온 거고, 재무장관에 따르면 16일날 관련된 상원의회가 관련 내용을 검토를 했었고, 16일날 당시 상원의회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재무장관 입을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은 전면 금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인도 정부 관련해서 뭐 전면 금지다, 밴이 됐다, 또는 아니다, 이런저런 얘기들 굉장히 많았고요. 중간에 이제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게 그 인도의 현지인을 통해서 전면 금지가 아니다 라는 걸 들어왔었고요. 이제 그 현지인에 따르면은 애매한 상황이라고 했죠. 뭔가 공식적으로 결정이 난 게 아니라 이도 저도 아닌 전면 금지다 또는 합법이다 이런 얘기가 없는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 뒤로 이제 초안법이 나왔고 그게 공개됐을 때 지난번에 같이 살펴봤지만 예 조항을 두기는 뒀지만 그래도 역시나 그 기초하는 거는 역시나 블랙리스트였죠. 일단은 전면 금지고 그 중에 몇 개만 화이트리스트라고 얘기했네요. 이 케이스는 몇 개에 대해서만 예외를 주겠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첫 번째는 연구와 실험 목적으로 하는 암호화폐 사용은 허용, 예외적으로 허용. 그리고 두 번째는 DLT 기반으로 직접 메이커 페이먼트나 리시버 페이먼트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허용. 이런 예외 조항 두 가지 있는 초안을 봤었는데, 그거를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마저 보면은 지금 보시면 이것과 관련돼서 전자정보부라는 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인도 RBI, 인도 중앙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그냥 리저브 뱅크 오브 인디아라고 되어 있겠죠. 그의 에코노미겠죠. RBI. 그냥 중앙은행이라고 보시면 알기 쉬워요. 그리고 증권거래이사회, 인도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증권거래위원회처럼 뭔가 있겠죠. 미국의 SEC처럼요. 그거와 관련된 걸로 보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직접세 중앙위원회, 텍스 관련된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조직이 같이 이것을 논의하고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에 마지막으로 예전에 인도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공문을 발행해서 인도 내에서 최대 거래소였던 제페이, 코인델타, 코이노미, 코인엑스가 거래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기사로 나왔는데요. 일단은 확실한 거는 전면금지는 아니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전면금지가 아니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할 게, 기억나시나요? 잠깐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지난번에 초안 내용이 어떤 거였죠? 초안 내용은 자, 첫 번째 다 금지. 거기에서는 단어 정의를 person이라고 했죠. person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기업이나 다 포함을 하고 있는 주체였습니다. 이 정의에 포함된 거 다 금지라고 했고, 다만 두 가지 예외 조항을 뒀는데, 첫 번째는 실험,
실험과 연구 예외. 그리고 DLT에 쓰이는 건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DLT 쓰는 거는 예인데 직접 암호화폐 주고받는 게 아닐 경우, 자, 이 두 가지를 예로 둔다고 초안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사에 따르면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초안 내용이 어떻게 됐건 간에, 그러니까 이 초안 내용을 잠깐 머리에서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재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전면 금지가 아니다랍니다. 전면 금지가 아니다. 이 얘기는 무조건 다 금지는 아니고 본인들이 예로 두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가 아니란 얘기죠. 말 그대로. 자, 그렇다면은 다시 정리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초안이 이제 말 그대로 초안입니다. 확정안은 아니에요. 이들이 아직도 논의를 하고 있는 그 단계, 과정을 밟아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안에 어떻게 결정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초안을 놓고만 얘기를 할게요. 미래일은 모르는 거니까. 방금 이제 화면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초안의 내용에 따르면 두 가지 예 조항이 있는데, 일단은 실험과 연구, 그리고 하나는 DLT 사용인데 조건이 DLT를 쓰되 직접 메이커 페이먼트, 리시버 페이먼트 안 할 경우입니다. 그 얘기는 암호화폐를 직접 주고받지 않는 케이스의 경우에선 DLT에 암호화폐를 쓸 경우는 예외를 주겠다는 거죠. 그때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확인해 봤습니다만 D 챕터로 넘어가면은 이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가 약간 거래를 할 수 없는 조항들이 그 초안에서 보였어요.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여기에 대해서 해볼 수 있냐면, 분명히 엑스라피드는 직접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금융기관들이 이제 페이먼트 하고 그걸 세르먼트 할 때 직접 보내는 쪽은 일단은 법정화폐를 보내요. 어디로? 암호화폐 거래소로. 그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걸 XRP로 컨버팅하고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돈을 받는 쪽 국가의 거래소로,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죠. 그쪽으로 넘긴 뒤에 그쪽에서 다시 법정화폐 바꾸고 실제로 받는 건 또 피아트입니다. 법정화폐요. 그래서 이 3번의 예외 조항 있죠. 지금 요거 같이 얘기해 본 거. 요것만 보면은 예외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뒤쪽 챕터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내용, 관련 내용이 보여요. 그래서 그 내용만 보면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밴당할 가능성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사실상 이런 경우에 이 관련 법 문구에서 확실하게 이제 해석의 여지 없이 결정적이면은 우리가 좀 미리 알 수 있는데,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법을 근거로 실제로 규제를 하는 기관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보통 우리는 그걸 유권 해석이라고 하죠. 관련 기관에서 이 법을 근거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게 중요해지는 시점 같거든요. 이거는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라면 초안 자체도 되게 디테일이 살아있었죠.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 거기 때문에. 물론 사진 찍어서 공개된다고 해서 다 그 실제 초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의 재무부 장관이 직접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 있죠. 전면금지는 아니었죠. 전체적으로 그 관련법 초안도 전면금지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그 안에서 예외 경우를 둬서 일부 화이트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는 예외를 해주겠다. 약간 그런 맥락이었잖아요. 오늘날 재무부 장관도 뭐라고 얘기했죠? 전면금지는 아니다. 전면금지에는 가깝지만 몇 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거고 안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초안을 봤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이 3번이었나요? 3조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를 보면은 요 문구 때문에 엑스라피드는 가능할 걸로 보이나, 이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를 통해서 유동성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관련법 안에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가 밴을 당하는 조항이 있어서 이거를 실제로 집행하는 이 관련해서 규제하는 기관,
뭐 인도에선 어떤 기관일지 모르겠어요. 이걸 중앙은행이 직접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우리나라랑 상황이 다르니까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금융당국이 되겠죠, 실제 집행하는 거는. 인도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자세히 알 수는 없죠. 어쨌든 간에 있을 텐데,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석을 해서 적용할지가 되게 중요한 포커스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아마 리프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리프사는 그 규제 관련된 글로벌 헤드급 그 여성 직원을 최근에 고용을 했었죠. 굉장히 규제에 관련된 것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 오피스가 뭄바이에 있습니다. 뭄바이에 있는데 거기 역시도 엄청나게 지금 인력을 보강하고 있어요, 여전히. 기존에도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도 쪽에, 여기 보이시죠? 프로젝트 매니저, 어소시에이트, 테크니컬 서비스 엔지니어.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새로 올라온 것 같네요, 그동안에. 어떠한 역할을 맡는지를 보면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에 만약에 엑스라피드 관련된 세르먼트 같은 거 구현 역할이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얘네가 법에 막히는데 쓸데없이 이런 거를 구인하고 있을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세르먼트 관련된 내용은 없네요. 디버그, 페이먼트 네트워크, 안 보이네요. 일단은 요거는 제끼고요. 그리고 뭄바이 쪽에서 또 채용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여기 시니어 인테그레이션 엔지니어 있네요. 통합 엔지니어. 자, 봅시다. 여기 혹시 있나? 이런데 나와 있으면은 참 알기 쉬워지는데 여기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죠. 어쨌든 인도 쪽에도 여전히 구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채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거기에 할 게 많다는 얘기죠. 여기도 있네. 풀스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거는 그거죠. 소프트웨어 개발 사이클 라이프라고 해갖고 그거를 설계하는 쪽 엔지니어 같네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컴플렉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디플로이먼트 에자일, 역시나 그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사이클 라이프라고 해갖고 여기도 적혀있네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적혀있죠. 이거는 그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관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예 구현하려는 것 같은데 이쪽에다가 상당히 인도 쪽에 웹베이스 기반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인도 쪽에 굉장히 많은 뭐라 해야 될까요? 본인들의 리소스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SDK까지 만드는 개발 도구까지. 이런 거 Enabling the Internet of Value라고 되어 있죠. 확실히 인도 쪽이 힘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인도 전체가 엑스커런트로 지금 구현이 된다고 하니까 여전히 많이 채용하고 있고 여전히 많이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인력이란 그런 리소스도 굉장히 투입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어쨌든 여기 나있으면 여기 또 있네. 인도 쪽 진짜 많이 채용하네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뭔가 엑스라피드 관련된 게 보였으면은 더 우리가 정황상 알기 쉬웠겠지만 일단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지금 보시다시피 인도 쪽 뭄바이에 있는 오피스 통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있고, 여기 또 있네. 힘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만큼 리프사한테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커리어 부분을 본 이유는 그 최근에 규제 관련돼서 채용한 글로벌 헤드급 그 직원 얘기 때문에 이제 보게 된 건데요. 그만큼 규제에 관련된 것도 힘을 많이 쓰고 있죠. 여기 또 있죠. 컴플라이언스 매니저는 제가 못 봤었는데 이게 추가됐네요. 또 채용에. 이 법적 요구사항 준수 관련된 거 여기 또 있죠. 시니어 컴플라이언스 스페셜리스트 ITOD 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네요.
예, 채용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인원이 많이 늘었을 겁니다. 예, 굉장히 늘었을 거예요. 또 엄청 채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는 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인 걸로 보이고, 다만 기사에는 디테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관련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때 봤던 초안인데, 초안에 따르면 두 가지 예외가 있었죠. 실험과 연구, 그리고 하나는 DLT 했을 때. 다만 DLT 했을 때 메이커 페이먼트 또는 리시버 페이먼트로 직접 암호화폐를 직접 주고받으면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만 예외가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고받지 않는 케이스가 바로 엑스라피드 같은 이런 케이스가 해당이 되겠죠. 다만 엑스라피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거기서 유동성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트는 만약에 인도가 만든 암호화폐 관련법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밴을 시킨다면 사실 의미가 없겠죠. DLT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주고받지 않는 건 예외로 주더라도 거래소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어떻다? 인도 관련 정부기관에서 어떻게 유권 해석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 그 법이 시행됐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또는 그 사이에 뭔가 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온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워라워라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계속 이어서 또 다른 소식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SBI가 여러분들 그 이름 뭐죠? 쿨 월렛이라고 하나요? 이게 쿨 월렛 X인가? 명칭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카드로 돼 있는 하드웨어 월렛 같은 거를 만들었죠, SBI VC가. 그래서 그거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얼마 전 기사도 나왔지만은 FATF의 승인을 받은 걸로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있으면은 개인 간의 거래도 가능해진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할배가 이거를 리트윗 했네요. 상당히 이거는 좋은 거긴 하죠. 굉장히 규제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해나간다는 거는 어떻게든 이제 규제 안에서 합법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한다는 얘기니까 상당히 좋은 걸로 보이는데, 할배요, SBI VC 언제 오픈합니까? 할배요. 여러분들도 묻고 싶어지죠. 지금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번 주가 사실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차피 기업도 평일에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노선 같은데, 할배 어떻게 된 거죠? 할배? SBI 홈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이 친구도 아직도 업데이트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뭐 합병을 했네? 잠깐 합병 보죠. 뭘 합병한 거야? 상관없어 보이죠? 패스.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 회사 같거든요, 이것도. 우리나라, 그죠? 코스타. 아니, 얘네들 왜 우리나라 회사 자꾸 막 지분을 사가냐? 우리나라 회사에 엄청 투자해, 얘네. 이거 다 우리나라 회사거든요. 최근에 투자한 거, 요거. 다 코스닥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거. 투자 그만하고 SBI VC 좀 오픈하라고요. 예, 최근에 6월 말에 이 경영 근황 보고, 그러니까 이제 키타오 할배가 직접 이제 투자자들 대상으로, 보인들을 주주 대상으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이 영상 자료 아직도 안 올렸어요. 왜 안 올리는 걸까요, 이거? 아직 SBI VC 저도 많이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텐데, 아직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소식은 요겁니다. 일본 내 기사인데, 일본도 역시나 세금 때문에 지금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까지 제가 봤던 거는 뭐 세금이 40%였나 최대? 암호화폐 관련된 세금이 굉장히 셌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좀 전체 액수가 작으면은 아예 면세를 해달라. 이런 거를 그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한국 블록체인 협회 같은 게 국내에 있잖아요.
마찬가지 일본에도 이 JVCA라고 협회 같은 게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들 주도해서 만든 협회죠. 예, 거기가 이제 정부한테 건의를 했나봐요. 예, 면세 좀 해달라. 과세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XRP도 지금 이게 커런시로서 취급되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모델을 짰기 때문에 얘가 뭐 증권이 되거나 또는 기타 등 어떤 형태로 여겨지던 간에 만약에 세금이 빡세게 들어간다, 거래 시 세금이 높다, 그럼 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뭐 일반인들한테는 세금 높게 하는데 뭔가 기업용으로 쓸 때, 그러니까 엑스라피드 같이 쓸 때만 예외적으로 세금을 안 먹인다, 뭐 이러면은 엑스라피드 쓰는데 문제는 없는데, 대신에 이런 케이스는 저희가 곤란해지겠죠. 되게 짜증 나겠죠. 리프사는 휘파람 부는데 우리는 뭐야 이거 지금같이 되게 힘든 시기를 꾸역꾸역 견뎌갖고 XRP 가격이 많이 오르더라도 정부에서 세금 엄청 떼가겠죠. 그러면 진짜 욕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세금 부분도 마찬가지로 리프사도 이 텍스 전문가들 고용하고 텍스 관련된 거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엑스라피드나 XRP 브릿지로 쓸 때 세금이 많이 붙으면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고 저희 역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본 내에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 레미트르라고 여러분들 작년 스웰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레미트르는 작년에 그 300파운드 고릴라 시간에 엑스라피드 관련된 거 얘기할 때 참여했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3개가 참여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미트르였어요. 캐나다 위주로 좀 송금 사업을 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고요. 여기 관련된 거 이제 이 캐나다 관련된 거 머니 트랜스퍼 글을 올렸는데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역시나 이제 전통적인 그 은행의 비싼 수수료 관련된 거 얘기하고 있는데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오늘의 마지막 소식. 네, 이 양반 좋아요. 리처드 홀랜드라는 사람인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객관적이고 차분하고 양질의 정확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힘쓰는 동시에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밸리데이터가 사실 수익 모델이 없잖아요. 직접적인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기타 등등 이제 작업 증명을 쓰는 채굴이 가능한 암호화폐를 떠올리시면 거기에서는 이제 트랜잭션들 밸리데이팅 할 때 이런 마이닝이라는 걸 통해서 마이닝한 대상 한 주체들한테 뭐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보상으로 주잖아요. 근데 XRP에는 이 밸리데이터들이 트랜잭션을 검증해 주더라도 직접적인 보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처드 홀랜드가 최근에 리프사가 만든 어멘먼트 기능으로 추가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밸리데이터들의 이 도메인 관련된 거를 기능을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통해서 구현을 한 겁니다. 밸리데이터들의 퍼블릭 키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XRP 레저상에서 정확한 밸리데이팅 하는 것들, 그러니까 평판이 높은 밸리데이터들한테 본인들의 도메인을 어필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기능들을 추가해줬어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마이닝처럼 XRP를 주는 게 아닙니다. 밸리데이터들한테 지금 어떤 거를 좀 보상으로 주는 거냐면 이 UNL이나 이런 것들로 지목을 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디폴트 UNL은 리프사가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UNL 셋이고요. 이제 리플 로드마다 서버들마다 본인들이 원하는 밸리데이터들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UNL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트랜잭션을 처리해 줄 걸로 보이는 그런 밸리데이터 노드들을 본인이 이제 구성을 해갖고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밸리데이터들이 본인들의 평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XRP 레저를 올바르게 그런 트랜잭션을 밸리데이팅하게 노력하는 노드다. 밸리데이터 노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시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그림을 보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림을 좀 들고 오겠습니다. 이 밸리데이터들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 오류 안 내고 정확하게
밸리데이팅 하면은 요 1이라는 숫자, 이게 100점 만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게 편해요. 1이라고 표시되면 100점 만점입니다. 정확하게 밸리데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 이렇게 녹색으로 체크되는 것들은 리프사가 디폴트 UNL 셋으로 만든 거에 들어가는 밸리데이터들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비교를 해볼까요? 아래로 내려갔을 이 빵빵빵한 애들 있죠? 이거 똑바로 일을 못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보다 수치가 낮으면 똑바로 일을 못하는 밸리데이터들이고 1에 가까울수록 정확하게 일을 하는 밸리데이터들인데, 이게 바로 밸리데이터들의 평판에 해당한 겁니다. 얼마나 똑바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일을 하는 밸리데이터들은 당연히 각 리플노드한테 밸리데이터 UNL 셋으로 지목을 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들이 단순히 이런 식으로만 밸리데이팅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리처드 홀랜드가 만들어준 건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UNL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면은 이 도메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걸 코드로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들을 이제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보상의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리플사도 직원들, 특히 닉이 브라보 했죠. 이런 거 구현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소식들 간단히 정리해 드렸고요. 한 20초 정도, 30초 정도 잠깐 휴식을 하고 이어서 Q&A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